인천 남동구 주안동의 오래된 골목 한가운데 간판이 반쯤 벗겨진 작은 자동차 정비소가 하나 있다. 지우 자동차 정비소. 겨울로 넘어가는 초겨울 아침. 차가운 바람이 매캐한 매연 냄새와 뒤섞여 골목을 따라 흘러갔다. 낡은 셔터를 올리자마자 기름 냄새, 쇠 부딪히는 소리.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가요가 뒤섞여 이곳만의 공기를 만들어냈다. 그 정비소에서 일하는 남자는 29살의 자동차 정비사. 한지우였다. 지우는 어릴 적부터 기계를 보면 분해해보고 싶어 안달이 날 정도로 호기심이 강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늘 바닥이었고 대학은 꿈도 못 꾸었다. 고등학교도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겨우 졸업했고 이후 바로 이 정비소에 취직해 1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학력은 변변치 않았지만 그의 손을 거친 차들은 모두 다시 살아났다. 엔진이 죽어버려 폐차장으로 끌려갈 뻔한 차도 그의 손만 거치면 마치 새 차처럼 살아났다. 그래서 골목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지우는 기계 귀신이야.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아픈지 안다니까. 지우야 문 앞에서 이웃 분식집 사장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높여 불렀다. 지우는 차 밑에서 기어 나오며 손에 묻은 기름을 청바지에 슥슥 문지르고 몸을 일으켰다. 네, 이모 또 차 시동 안 걸려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다니더니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안 켜져. 손님들 오기 전에 한 번만 봐줄 수 있니? 그럼요. 잠깐만요. 이것만 마무리하고 바로 갈게요. 이런 일상이 지후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큰 돈을 벌지 못해도.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차를 맡겨준다는 사실이 그를 버티게 했다. 그럼에도 가끔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조금만 더 배웠다면 난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차 밑으로 다시 몸을 밀어넣고 눈앞의 볼트와 오일 자국에 집중하는 순간 잡념은 모두 사라졌다. 그날도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갈 줄 알았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2시 무렵 골목 입구에서 낮게 울리는 엔진 소리가 들렸다. 보통 이 골목에 들어오는 차량은 경차나 오래된 승용차들이 대부분인데 이번 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정제되어 있었고 묵직했다. 지우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을 때 골목 끝으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번쩍이는 엠블럼, 군더더기 없는 차체 라인, 새채에서만 느껴지는 특유의 광택. 와, 이게 여기까지 들어오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다. 차가 정비소 앞에 멈춰서자 운전석 문이 조용히 열렸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잘 다려진 검은 정장, 군인처럼 곧게 선 자세,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였다. 남자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정비소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혹시 한지우 씨 맞습니까? 지우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네, 접니다만 저 아세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꺼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라이트모터스 그룹대 회장 비서실장 유상민입니다. 명함에는 큼지막하게 라이트모터스 그룹이라고 적혀 있었다.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 중 하나,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가전제품, 인공지능 솔루션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알려진 회사였다. 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함을 바라봤다.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니죠. 유상민은 고개를 저으며 정중히 말했다. 잘못이라니요. 오히려 저희가 도움을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한지우 씨를 꼭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저 같은 동네 정비사를요. 주안동에 한번 손만 대면 죽은 차도 살린다는 정비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종의 도시 전설 같기도 했죠. 그런데 그 전설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보니 실감이 나네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지우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굳이 제가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자세한 이야기는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실 겁니다. 다만 유상민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부드럽게 덧붙였다. 지금 이 자리를 선택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 대사처럼 들렸다. 지우는 잠깐 고민했다. 오늘 해야 할 작업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분식집 아주머니 차 점검, 택시기사 아저씨 엔진 오일 교환, 그리고 내일까지 끝내기로 한 화물 트럭 브레이크 정비까지. 하지만 이런 제안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했을 법한 차들을 직접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났다. 지금 출발해야 하나요?
가능하시다면 지금 바로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옷만 갈아입고. 여기 사장님께도 한 말씀 드리고요. 지우는 기름 범벅 작업복을 벗고 몇 년 전 제사 때 입으려고 사둔 셔츠와 코트를 꺼내 입었다. 구두는 없어서. 그나마 깨끗한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지후야, 무슨 일이냐? 정비소 사장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지우는 간단히 사정을 설명했다. 라이트모터스 그룹에서 잠깐 볼 일이 있다네요. 금방은 아니고 조금 늦게 돌아올지도 몰라요. 라이트모터스 거기 회장이 너를 찾는다고 야.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다녀와라. 오늘 작업은 내가 어떻게든 맞춰볼게. 사장은 등을 힘껏 내리쳤다. 정비소 셔터가 닫히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지우는 검은 세단 뒷좌석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자 익숙한 기름 냄새, 대신 은은한 가죽향과 향수가 코를 스쳤다. 차는 곧장 인천을 벗어나 수도권 순환도로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바뀌었다. 낡은 연립주택과 오래된 상가들, 허름한 간판들이 하나둘 뒤로 밀려났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아파트, 유리로 둘러싸인 오피스 빌딩, 반짝이는 간판들. 내가 진짜 이 길을 가고 있구나. 지우는 창밖을 보며 현실감 없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마치 자신이 사는 세계와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차는 서울 동남권의 번화가, 잠실동에 위치한 거대한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건물 전면에는 라이트모터스 프리미엄 서비스 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외관은 마치 고급 전시장 같았다. 유리로 된 벽면 너머로 수많은 슈퍼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붉은색의 화려한 스포츠카, 날카로운 각이 살아있는 초고가 슈퍼카, 그리고 TV 뉴스나 잡지에서만 보던 희귀 모델까지. 지우는 말없이 숨을 들이켰다. 이곳은 회장님의 개인 차고이자 전용 정비소입니다. 유상민이 차에서 내리며 설명했다. 보통은 임직원들도 허가 없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상쾌한 공기가 느껴졌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지우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마치 자동차 박물관 같은 공간, 광택이 살아있는 바닥에는 조명이 은은하게 반사되고 곳곳에 세워진 슈퍼카들은 하나하나가 예술작품 같았다. 그러나 그 가운데 유독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한 대의 차량이 있었다. 검은색 거대한 SUV, 헤드라이트와 그릴에서 뿜어져 나오는 존재감이 주변 차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저게? 지우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다. 맞습니다. 유상민이 조용히 말했다. 한정 생산된 최상위급 롤스로이스 SUV 모델입니다. 회장님이 가장 아끼는 차죠. 차의 보닛은 활짝 열려 있었고 주변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이 둘러서 있었다.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다. 그리고 그들 사이 차 앞에 서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검은색 슈트 차림, 곧게 뻗은 자세, 긴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피로와 긴장이 깔려 있었다. 유상민이 조용히 속삭였다. 저분이 바로 라이트모터스 그룹의 3대 회장, 강서아 회장님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경영인 중 한 명. 언론에서 수없이 봐온 이름이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자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었다. 유상민의 안내를 받아 지우가 다가가자 강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지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쳐 지나갔다. 당신이 한지우 씨인가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절박함이 숨어 있었다. 지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맞습니다. 한지우라고 합니다. 강서아는 보닛이 열린 SUV를 가리켰다. 이 차를 한번 봐주세요. 2023년식 롤스로이스 SUV 한정판 모델입니다. 가격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지우는 차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외관은 흠잡을 데 없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미세하게 떨리는 진동이 발끝을 타고 전달됐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켜져 있었던 듯한 열기가 남아 있었다. 문제가 정확히 뭐죠? 강서아의 표정이 굳어졌다. 3달 전부터 이상한 진동과 함께 엔진 출력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센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롤스로이스 전담 엔지니어 100명을 불러왔습니다. 6달 동안 이 차를 완전히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지만 결국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하다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죠. 주변 기술자들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다. 자존심이 이미 무참히 구겨진 사람들. 지우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00명이 6달 동안 봤다고 그럼 내가 여기에 왜?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건가요? 강서아는 지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주안동에는 당신이 고치지 못하는 차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폐차 직전의 차도 새 차처럼 살려낸다고. 지우는 쑥스러운 듯 손으로 뒤통수를 긁적였다. 그건 그냥 동네 분들이 과장해서 하시는 말이고요. 그쪽 차들은 다 평범한 차들입니다. 이런 고급 차는 엔진은 결국 엔진이에요. 강서아는 단호하게 끊어 말했다. 값비싼 엔진이든 싸구려 엔진이든 잘 들여다보면 결국 원리는 같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다. 지우는 스치듯 느껴지는 향수 냄새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긴장과 절박함을 먼저 느꼈다. 한지우 씨, 강서아가 낮게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숨을 삼켰다. 어떤 제안이죠? 만약 당신이 이 차를 고칠 수 있다면 현금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미 이 말을 여러 번 들은 사람들도 다시 한번 숨을 죽였다. 지후의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다. 1억이요. 네, 강서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첫째, 이 차의 기존 부품을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외부에서 새로운 장비를 들여와서도 안 됩니다. 셋째, 이 안에 준비된 기본 공구와 당신의 두 손, 그리고 머리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조건을 덧붙였다. 그리고 시간 제한은 1시간입니다. 지우는 즉각 고개를 저었다. 1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100명이 6달 동안 못 고친 문제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도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강서아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모두 포기했으니까요. 그 말에 지우의 자존심이 건드려졌다. 평생 차를 고치면서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고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을 때에도 그는 항상 이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기계가 스스로 망가지고 싶어하는 법은 없다. 어디선가 분명히 신호를 보낸다. 만약 제가 실패하면요.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벌금도 책임도 없습니다. 지우는 다시 SUV를 바라봤다. 보닛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를 좀 봐달라. 그의 가슴이 천천히 뜨거워졌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알겠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서아의 눈빛이 번쩍 빛났다. 정말인가요? 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제가 차를 보는 동안에는 아무도 말 걸지 말아주세요. 질문도, 조언도, 시선도 최소한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혼자 소리 듣고 진동 느끼면서 일해왔거든요. 강서아는 짧게 웃었다. 좋아요. 모두 뒤로 물러나 주세요. 그녀가 손뼉을 한번 치자 주변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났다. 시선은 여전히 SUV와 지우를 향하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보닛 앞에 섰다. 한 손으로 차체를 천천히 쓰다듬듯 만지며 눈을 감았다. 1억 원, 1시간, 그리고 100명이 포기한 문제. 이보다 더 큰 도전이 있을까? 그럼에도 이상하게도 그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다. 어릴 때부터 망가진 라디오, 선풍기, 자전거를 만지며 느꼈던 그 감각, 기계가 내뿜는 작은 떨림과 열기 속에서 마치 숨겨진 목소리를 듣는 듯한 감각이 되살아났다. 자, 지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디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 그 순간 조용히 서 있던 SUV는 마치 대답하듯 아주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정비소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한지우는 보닛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 두 손을 엔진 위에 올렸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달되었다. 조금만 말해줘.
그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내부 어딘가 아주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마지막 숨을 쉬듯 희미하게 진동이 있었다. 지우는 눈을 감고 그 진동을 따라갔다. 진동의 방향, 강도, 리듬까지 머릿속에서 하나의 선으로 엮였다. 리듬이 일정하지 않아 센서 문제는 아닌데.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엔진룸 깊숙한 곳을 바라보았다. 과거 자전거 체인을 만지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쇳소리만 들어도 어느 톱니가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그때. 그와 비슷한 감각이 지금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지우는 손가락을 엔진 옆면에 살짝 갖다 댔다. 그리고 그곳을 따라 미세한 비틀림을 느꼈다. 이상하네. 강서아가 멀리서 지켜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발견하셨나요? 지우는 손을 치우지 않은 채 천천히 대답했다. 정상 엔진이라면 이런 떨림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원래 있던 구조가 조금 뒤틀린 느낌이에요. 뒤틀렸다고요? 강서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치 원래 있던 부품 사이에 다른 뭔가가 끼어 있는 것처럼요. 주변 엔지니어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한정판 롤스로이스의 엔진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구조이며 모든 부품이 공장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립된다. 누군가가 그 사이에 뭔가를 넣는다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지우는 확신했다. 저기, 저 안쪽. 손전등 좀 비춰주세요. 엔지니어 하나가 손전등을 건네자 지우는 엔진의 틈새를 비춰보았다.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아야 할 작은 금속 구멍이 비쳤다. 지우는 숨을 들이쉬었다. 역시 뭐죠? 강서아가 한 걸음 다가왔다. 지우는 라이스 렌치를 들고 몇 개의 작은 볼트를 푸르르 풀었다. 손이 기름에 젖었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마치 이미 수십 번은 만져본 엔진처럼 자연스러웠다. 볼트가 마지막 하나까지 빠졌을 때 지우는 조심스럽게 작은 덮개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주변 엔지니어들이 모두 눈을 크게 떴다. 엔진 사이 아주 깊숙한 곳에서 새까만 작은 박스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저게 뭐죠? 롤스로이스 정식 부품인가요? 저런 건 구조도에 없는데. 당황한 기술자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지우는 조심스레 그 작은 상자를 꺼냈다. 모서리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지만 겉면은 기계와 하나가 되도록 맞춤 제작된 듯 매끄러웠다. 이거 GPS 종류 같아요. GPS요? 강서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네, 그냥 GPS가 아니라. 지우는 상자를 손바닥 위에서 굴려보며 말했다. 작동 방식이 특이하네요. 엔진 점화 시스템의 일부처럼 위장해 있어요. 흔한 시장 제품이 아니라 고도의 정밀 기계로 보입니다. 기술자 하나가 놀라 소리를 질렀다. 엔진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럼 차량 출력에 영향을 줄 수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 장치가 엔진, 점화 타이밍을 조금씩 어긋나게 만들고 있었어요. 아무리 뛰어난 엔지니어도 이게 부품 사이에 숨겨져 있다는 걸 상상하긴 어려워요. 강서아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다. 누가 이런 걸 한 거죠. 지우는 상자를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회장님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려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강서아는 손끝이 떨릴 정도로 그 상자를 바라봤다. 3개월 동안 누군가가 나를 추적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지우는 잠시 그녀를 지켜보다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시동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강서아는 다시 차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았다. 버튼을 눌렀다. 뽕. 정비소 전체가 숨을 멈췄다. 엔진 소리는 완벽했다. 부드러우면서도 깊고 흔들림이 전혀 없는 정상의 소리. 주변 기술자들이 감탄을 터뜨렸다. 말도 안 돼. 정상 소리가 맞아. 3개월 동안 못 고친 걸. 하지만 강서아는 기쁨보다 충격이 더 커 보이는 표정이었다. 지우는 엔진 소리를 들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상이에요. 그가 몸을 돌리자 강서아는 느리게 차에서 내려 지우 앞에 섰다. 한지우 씨, 네, 당신이 나를 살렸네요. 지우는 손을 털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제 일이었을 뿐입니다. 강서아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다. 약속대로 1억 원입니다. 주변에서 또다시 웅성거림이 일었다.
지우는 조용히 수표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저 이거 못 봤습니다. 강서아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왜요? 조건 충족했잖아요. 지우는 잠시 말없이 상자, 엔진, 그리고 그녀를 번갈아 보았다. 회장님, 저도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딱.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1억 원 말고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강서아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기회라니? 어떤 의미죠? 지우는 부드럽게 웃었다. 제가 정말 실력이 있는 정비사인지 운이 좋아서 딱 한 번 성공한 건지 증명할 수 있는 기회요. 강서아는 지우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돈이 아닌 증명을 원한다는 사람을 처음 본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확실했다. 당신 참 특이한 사람이네요. 간혹 그런 말 듣습니다. 그래요. 강서아는 수표를 거두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게요. 그 순간 강서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본 순간 표정이 얼어붙었다. 잠시만요.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정비소 전체가 얼어붙었다. 휴대폰 너머로 나온 남자의 음성이 너무 크게, 너무 분명하게 들려왔기 때문이다. 서아야, 차는 고쳐졌니? 아직도 그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나? 그 목소리는 지금 이 순간 강서아가 어디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모두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강서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우는 즉시 확신했다. 저 사람이다. GPS를 단 사람, 서아 회장을 추적한 사람. 누구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의 음성은 완전히 달라졌다. 차갑고 서늘했고 감정이라고는 없었다. 서아야, 넌 숨을 수 없어. 내가 항상 보고 있으니까. 으뚝. 전화가 끊기는 순간 정비소의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회장님, 그는 아주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부터 저도 같이 싸울게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차고 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정비소 안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방금 전까지 환호성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알 수 없는 공포와 서늘한 긴장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던 강서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통화 내역에는 번호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발신자 표시 제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지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강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낯설었어요. 하지만 말하는 방식이 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비소 천장, 구석, 유리창 밖 골목까지 마치 어딘가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아졌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손에 쥔 검은 상자를 다시 들어 올렸다. 회장님, 이 장치는 여기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누가 만든 건지, 어디서 온 건지부터 알아봐야 해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완벽히는 못해도 방향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이런 쪽에 밝은 녀석이 하나 있거든요. 지후의 머릿속에 고등학교 시절 교실 구석에서 늘 노트북을 붙잡고 살던 한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학교 서버를 장난으로 해킹했다가 혼나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천재지만 문제야 라고 불리던 녀석. 이정후. 하지만 지금 당장 그를 부르는 건 이른 판단일지도 몰랐다. 유선 회장님이 안전한지부터 확인해야 해. 지우는 마음을 다잡았다. 회장님, 그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여기 더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디로든 자리를 옮기시죠. 옆에서 지켜보던 비서실장 유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회장님, 본사로 바로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안팀도 있고. 회장님 전용층은 외부 출입이 통제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망설이던 강서아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런데 그녀는 지우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한지우 씨도 함께 와주실 수 있나요? 저도요. 네, 이 장치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고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제 여기서 빠지면 저는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부탁이 아닌 어딘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알겠습니다. 같이 가죠.
라이트모터스 그룹 본사는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있었다. 유리와 금속으로 이루어진 60층짜리 빌딩은 멀리서 봐도 그 존재감을 숨길 수 없었다.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위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지우는 거울처럼 반사되는 엘리베이터 벽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낡은 운동화, 잘 맞지 않는 코트, 어색한 표정. 옆에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비서실장과 언론에서 수없이 보던 대기업 회장이 서 있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혼란스러운 생각이 스쳤지만 그의 손에 꽉 쥐어진 검은 상자가 다시 정신을 붙잡아 끌어당겼다. 이게 시작이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도착했습니다. 유상민이 말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로비와 회장실로 이어지는 복도가 펼쳐졌다. 벽면 가득 걸린 그림들과 상패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하나의 풍경처럼 이어졌다. 회장실 안은 예상보다 단순했다. 불필요하게 화려한 장식은 거의 없었고 큰 책상, 소파, 몇 개의 모니터, 그리고 벽면을 채운 책장과 자료들이 전부였다. 앉으세요. 강서아가 손짓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강서아는 책상 위 작은 스탠드를 켜고 검은 상자를 유리 트레이 위에 올려놓았다. 잘 보세요.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상자 겉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확대해 촬영했다. 그리고 사진을 모니터로 띄워놓고 천천히 살펴보았다. 여기 지우가 화면을 가리켰다. 이 부분 거의 안 보이는데요. 각도 바꿔서 다시 보시면 빛을 조금 비스듬히 비추자 상자 한쪽 면에 아주 미세한 글자들이 떠올랐다. Security Q. Security TQ 지우가 어색하게 발음했다. Security Q. 강서아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보안 장비 회사 이름 같네요. 잠시만요. 잠시 후 검색 결과가 화면에 주르륵 올라왔다. 찾았습니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독일에 본사를 둔 고급 감시. 추적 장비 전문 기업. Security Q. Security Q. 군사용 장비와 정부기관 납품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네요. 일반인은 절대 살 수 없는 회사입니다. 지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이 장치를 산 사람은 막강한 권력이나 자본을 가진 쪽이라는 뜻이죠. 정부, 군, 거대 기업, 혹은 그 정도와 거래하는 개인들. 강서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 멀리 불빛이 넘실거리는 도시가 보였다. 그 가운데 어느 한 지점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회장님,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회장님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 혹은 라이트모터스의 기술이나 경영권을 노릴 만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강서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너무 많아요. 구체적으로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천천히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경쟁사 회장들, 우리 회사에서 잘리거나 밀려난 임원들, 대규모 투자가 틀어져 손해를 본 파트너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한 사람.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한 사람. 내 전 약혼자. 조용한 회장실의 그 한마디가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전 약혼자요. 강서아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이름은 정도윤. 하성그룹 부회장의 둘째 아들이에요. 하성그룹은 우리 회사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지만 보안 장비, 방산, 보안 솔루션 쪽으로는 손에 꼽히는 재력을 가진 집안이죠. 지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보안 장비. 그러면 이런 추적 장치 같은 것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강서아가 말을 이었다. 아니, 굳이 독일 본사에 직접 연결하지 않아도 중간 브로커를 통해서라면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겠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1년 전에 약혼했어요. 집안들의 합의로 진행된 전형적인 재벌가 결혼이었죠. 처음에는 별다른 감정 없이 서로 거리를 두고 지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점이요? 제가 어디를 가든 항상 그 사람이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재벌가는 다 그런가 보다라고 넘겼어요. 경호원들이 동선 공유하고 비서실에서 스케줄 공유하고 그런 거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금세 사라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간 장소들까지 그가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혼자 드라이브가 가고 싶어서 그냥 지도도 안 켜고 아무 방향으로나 달려서 간 카페, 밤늦게 기분 전환하러 들른 한강공원, 심지어 집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동네 분식집까지. 강서아의 손이 무의식 중에 떨렸다. 그런데 항상 30분 아니면 1시간 뒤에 정도윤이 그곳에 나타났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너무 정확하게. 지후에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느낌이 내려갔다. 그럼 그때부터 이미 나도 의심했어요. 혹시 내 차 위치 추적 장치라도 달려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회사 보안팀에 정밀 검사를 몇 번이나 맡겼죠. 하지만 매번 결과는 같았어요. 어떤 장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 작은 상자로 향했다. 지금 보니 이유를 알겠네요. 보안팀도, 해외 엔지니어들도 엔진 자체가 조작되어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우는 상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손안에 쥘 수 있을 만큼 작은 이 물건이 한 사람의 일상을, 그리고 생명까지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때 탁, 회장실의 정적을 깨는 소리가 났다. 강서아의 휴대폰이 다시 빛났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다. 그녀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지우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뭐세요?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아야, 오늘 정비소에서 만난 그 남자는 누구야? 기름 냄새나는 개망나니 같은데 내 옆에 서 있는 꼴을 보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 지후의 손이 굳어졌다.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이건 그가 낮게 말했다. 당신이 정비소에 온 것도 제가 있는 것도 전부 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네, 강서아가 입술을 깨물었다. 드디어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에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감시예요. 경찰에 지우가 입을 열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 소용없을 거예요. 강서아가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집안은 경찰, 검찰,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한번 스토킹 비슷한 문제로 신고가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결과는 오해라는 한 줄로 끝났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오히려 신고한 사람이 귀찮은 사람 취급을 받았죠. 재벌가의 사소한 연애 문제 정도로요. 지우는 손을 꽉 쥐었다. 발끝부터 올라오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그럼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그래서 말인데요. 강서아가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지우 씨, 정말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지우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밤하늘을 한번 쳐다본 뒤 다시 그녀를 돌아보았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차 고치는 건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을 지키는 것도 이번에는 제가 잘해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아주 잠깐 흔들림이 지나갔다. 곧이어 작게 웃었다. 이상한 사람이네요. 정말로 흔히 듣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제 문제의 원인을 찾는 단계는 끝났다. 다음은 이 문제를 만든 사람에게 다가가야 했다. 회장님, 지우가 말했다. 정도윤 씨는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나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요. 네, 물론 정면으로 싸우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인지, 말투는 어떤지, 눈빛은 어떤지 직접 보고 느껴야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기계도,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강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루나클럽이라는 곳이 있어요. 고급 클럽인데 정도윤은 거기를 거의 매일 갑니다. 밤 10시쯤이면 거의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지우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지금 시각.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그럼 그가 고개를 들었다. 지금 가면 딱 좋겠네요. 기다리세요. 유상민이 끼어들었다. 회장님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경호팀은 안 돼요. 강서아가 단호하게 잘랐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회사 안 사람부터 함부로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웠지만 그만큼 냉정했다. 그래도 최소한 유 비서실장님, 그녀가 부드럽지만 냉정하게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유상민은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제 쪽에서도 따로 움직이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고맙습니다. 결국 강서아와 한지우는 차 안에 둘만 남게 되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이상한 남자의 위협, 정체를 알 수 없는 추적 장치, 그리고 곧 마주할지도 모르는 과거의 그림자까지. 지우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네. 루나 클럽에 가면 가능하면 제가 먼저 말 걸어 보겠습니다. 회장님은 최대한 감정 드러내지 마시고요. 오늘 목표는 싸우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확인. 정도윤 씨가 정말 이 사건의 배우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그 사람 그림자를 이용하고 있는지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강서아는 잠시 그 말을 곱씹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당신 말대로 해볼게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자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서아는 잠시 차 앞에 서서 무언가를 느끼듯 SUV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지우가 웃었다. 이 차는 이제 추적 장치 없습니다. 적어도 엔진 속에는요. 믿을게요. 그녀가 차문을 열며 말했다. 오늘은 당신을 믿어보기로 했으니까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채 올라탔다. 도시의 불빛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잠실에서 강남으로 이어지는 도로 위. 넌사인과 헤드라이트가 뒤섞여 긴 빛의 띠를 만들었다. 차 안에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공기가 흘렀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어딘가에서 또 다른 검은 SUV 한 대가 조용히 시동을 걸고 있었다. 그리고 그 SUV 안에서 누군가가 무전을 켰다. 타깃이 이동한다. 루나 클럽 방향이다.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계속 따라가라.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주한통의 작은 정비사가 서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오늘 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밤 10시 즈음의 도로는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이 도시에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알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저기에요. 강서아가 앞을 가리켰다. 루나클럽. 붉고 푸른 넌사인이 교차하며 벽을 비추고 있었고 입구 앞에는 고급 승용차와 스포츠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문 앞에는 거대한 보디가드들이 서서 엄격하게 신분을 확인하고 있었다. 지우는 처음 보는 분위기에 살짝 긴장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회장님, 제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안 돼요. 서아가 단호하게 잘랐다. 정도윤은 제가 없으면 절대 입도 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 혼자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지우는 잠시 고민했지만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럼 들어가서 역할만 정하죠. 역할 저는 뒤에서 관찰할게요. 회장님이 먼저 말 걸고 저는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대신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말해주세요. 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서아는 익숙한 듯 입구로 걸어갔다. 보디가드가 그녀를 확인하자 즉시 문을 열어주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클럽 내부는 강렬한 음악이 천장을 흔들고 있었고 레이저 조명이 끊임없이 빛을 흩뿌리고 있었다. VIP 구역은 일반 객석보다 훨씬 조용하고 고급스러웠다. 저쪽 테이블,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남자가 소파에 늘어져 앉아 있었다. 고급 수트를 입은 잘생긴 외모였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정한 기운이 보였다. 정도윤. 그는 술잔을 돌리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초조한 손놀림을 보였다. 그 순간 서아와 지우를 발견했다. 눈빛이 확 달라졌다. 서아.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테이블 위에 술잔이 흔들렸다. 여길 어떻게? 서아는 담담하게 다가갔다. 오랜만이네. 도윤 씨. 오랜만 도윤의 표정이 삽시간에 뒤틀렸다. 네가 나를 떠난 게 벌써 6개월이 넘었지. 그런데 지금 와서 연락도 없이 나타나. 그의 음성은 평범해 보였지만 지우는 그 안에 석연치 않은 감정의 균열을 느꼈다. 여기 있는 남자는 누구지? 도윤의 시선이 지우를 향했다.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긴 눈빛. 서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비즈니스 파트너야. 비즈니스 파트너 도윤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재벌 회장이 주한통의 정비사하고 무슨 비즈니스를 해.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보며 수군거렸다. VIP 구역 한복판이라 더욱 눈길을 끌기 쉬운 상황이었다. 지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라고 도윤이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었다. 서아가 지우 앞을 막았다. 도윤 씨, 오늘은 싸우러 온 게 아니야.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확인. 도윤의 눈이 날카롭게 흔들렸다. 3개월 전 내체 이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서아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마침 그 시기부터 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움직이던 사람이 있었지. 도윤의 얼굴이 일순 굳어졌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서아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누가 내체 추적 장치를 설치했는지 내가 조사해보면 금방 드러날 거야. 주변 공기가 단단하게 굳었다. 도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추적 장치. 그는 이마를 짚으며 웃었다.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그 말대로야. 서아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 아하. 도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뭐야. 웃기네. 내가 너한테 미련 있긴 했는데 스토킹할 정도는 아니거든. 그는 손짓하며 주변 사람들을 돌려보았다. 여기 있는 애들 다 알잖아. 요즘 난 정신 없어서 너한테 연락 한 번 못했어. 지우는 그를 곰곰이 살펴보았다. 그의 말투, 표정, 눈빛, 짓눌린 감정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짓의 감각은 없었다. 이 사람 진짜 범인 아닐 수도 있다. 서아가 한 걸음 물러났다. 정말 몰라. 몰라. 도윤이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다. 너한테서 듣지도 못한 추적 장치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다고. 그의 반응은 너무 즉각적이고 감정적이었다. 계획된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도윤의 표정이 확 변했다. 잠깐 그는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 요즘 회사에서 이상한 일 있었다고 들었어. 이상한 일. 기밀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소문. 도윤이 목소리를 낮췄다. 서아, 너희 회사 시스템이 뚫린 것 같아. 최근 몇 달 동안 업계 사람들이 다 떠들고 있어. 지우가 몸을 굳혔다. 기밀 유출. 그중엔 네가 곧 위험하다는 말도 있어. 도윤의 표정이 일순 진지해졌다. 경쟁사가 움직이고 있고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소문도 있고. 내부. 서아의 눈이 흔들렸다. 지우는 서아를 흘끗 바라봤다. 그녀가 말한 자율주행 프로젝트가 떠올랐다.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기술까지 훔치려는 목적일 가능성. 그리고 도윤은 마지막으로 낮게 말했다. 내가 널 싫어할 순 있어도 죽이려고 하진 않아. 순간 짧은 침묵이 흐르고 서아의 눈빛이 서서히 풀렸다. 알았어. 서아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라면 믿을게. 적어도 지금 이 분위기로 보아선 당신이 범인은 아닌 것 같아. 도윤은 어깨에 힘을 뺐다. 그래, 이제 좀 말이 통하네. 그가 자리에 앉으려던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은 화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그러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말을 내뱉었다. 잠깐, 너희 회사 내부가 털린 게 확실하네. 무슨 뜻이야? 서아가 다급히 물었다. 도윤은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한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라이트모터스 기술 유출 사건. 익명의 제보로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 개최. 내일. 서아가 숨을 들이켰다. 응. 기사 뜨자마자 주주들 난리 났고 너 실종됐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실종. 서아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윤은 진지하게 말했다. 누군가 내 자리를 노리고 있어. 추적 장치 따위가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회장직을 빼앗기 위한 정교한 계획이야.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기술 유출 조작, 회장 실종, 긴급 이사회, 권력 탈취.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졌다. 서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서아, 도윤이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스며 있었다. 너 지금 누군가에게 노려지고 있어. 지우가 서아 옆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회장님, 지금 당장 이 클럽을 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클럽 출입구 쪽에서 느릿하게 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우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우리 뒤를 따라온 그 SUV, 그 사람들이 맞다. 남자들의 눈빛은 냉정했고 그들의 시선은 정확히 둘을 향하고 있었다. 강서아와 한지후, 그리고 지우는 본능적으로 서아의 손목을 잡았다. 회장님 뛰세요. 정말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음악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지만 루나 클럽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VIP 구역 출입구 근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조용히 퍼져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몸에서 풍기는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해 보였다. 봤죠? 지우가 아주 낮게 속삭였다. 응, 서아도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남자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멀리서도 느껴지는 냉랭한 기운. 여기서 싸우면 안 됩니다. 지우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말했다. 사람 많을 때는 함부로 못 움직일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당황하면 그쪽이 유리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지우는 빠르게 주변을 훑어봤다. VIP 구역에서 바깥으로 이어지는 통로, 직원들이 쓰는 출입문, 그리고 비상구 위치까지. 그는 정비소에서 처음 일을 배우던 시절을 떠올렸다. 사장님이 늘 했던 말, 어디를 가든 출구부터 봐라. 기계든 사람이든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 습관이 이제 여기서도 도움을 줄 줄은 몰랐다. 저쪽이에요. 지우가 눈짓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VIP 전용 비상계단이 있을 거예요. 직원 출입구랑 연결돼 있을 확률이 큽니다. 어떻게 알아요? 기계 구조랑 건물 구조는 비슷해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동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서아는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둘은 자연스럽게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며 다른 손님들 틈에 섞였다. 음악 소리는 여전히 크고 사람들은 춤추고 웃고 있었지만 강서아와 한지우의 시야에는 검은 양복 남자들의 움직임만 선명하게 들어왔다. 뒤에서 따라와요. 지후가 말했다. 너무 급하게 뛰면 더 눈에 띄어요. 천천히. 대신 멈추지 말고요. 둘은 나란히 걸었다. 그러나 몇 걸음 떼기도 전에 검은 양복 중 한 명이 무전을 손에 쥐고 무엇인가 속삭이는 것이 보였다. 눈치했다. 긴장감이 끌어올랐다. 하지만 그때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불쑥 끼어들었다. 야!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 정도윤이었다. 그는 일부러 크게 떠들며 둘 사이 중앙에 끼어들었다. 서아, 벌써 가려는 거야. 나랑 술 한 잔도 안 하고. 그는 일부러 어깨를 과장되게 걸치며 지우의 어깨를 툭툭툭 쳤다. 너 친구 맞지? 괜찮아. 괜찮으니까 천천히 가라니까. 주변 손님들이 웃으며 돌아봤다. 순간 검은 양복들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시비건은 부자 2세들의 싸움으로 보이게 만든 것이다. 도윤이 낮게 속삭였다. 뒤쪽 비상구, 왼쪽 계단으로 가. 주차장으로 바로 이어질 거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분명했다. 지우는 눈으로 짧게 고맙다는 신호를 보냈다. 도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웃으면서 소리를 질렀다. 야, 나 무시하고 그냥 갈 거야 그래. 가라가 내가 더 좋은 여자 만나면 그만이지 뭐. 사람들이 웃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고 찍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서 서아와 지우는 자연스럽게 측면 통로로 빠져나갔다. 문을 열고 나가자 음악 소리는 순식간에 멀어지고 조용한 복도가 나타났다. 여기야. 서아가 말했다. 이 클럽.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 뒷문 구조도 어느 정도 기억나. 복도를 빠르게 지나 비상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참마다 스타프 온리라는 표시와 작은 문들이 보였지만 지우는 계속 아래층을 향해 달렸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문을 밀어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회장님 차는 어디에 있죠? 저쪽 회장 전용 구역. 두 사람은 재빠르게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섣불리 뛰진 않았다. 지하 주차장은 의외로 조용했고 조그만 소리도 크게 울렸다. 검은색 세단이 한 구역에 서 있었다. 대형 SUV와 스포츠카들 사이에서도 그 차는 단정하면서도 위압적인 존재감을 풍겼다. 어서 타요. 지우가 말했다. 둘이 서둘러 채 타고 문을 닫았다. 엔진이 조용히 켜졌다. 지우는 룸미러로 뒤를 확인했다. 아직까지는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일단 여기서 바로 한남동 자택으로 가요. 그가 말했다. 괜찮겠어요. 집 보안 시스템이 있다면서요.
CCTV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 주변이 어떻게 감시당하고 있었는지도. 알겠어요. 차는 조용히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지상으로 올라가며 지우는 본능적으로 다른 차량들을 살폈다. 그때 뒤쪽에서 한 SUV의 헤드라이트가 켜지는 것이 보였다. 검은색, 평범한 디자인. 하지만 번호판, 위치, 움직임, 실수라고 보긴 어려운 타이밍이었다. 역시 따라오는군.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했다. 억지로 속도를 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빨리 움직이면 추격자에게 도망 중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었다. 몇 개의 큰 사거리, 한강 다리를 건너는 구간까지 SUV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 뒤를 따랐다. 신호가 바뀌어 멈출 때도 SUV는 절대 옆 차선으로 나란히 오지 않았다. 늘 2칸 뒤, 혹은 3칸 뒤. 지호 씨, 운전석 옆에서 서아가 낮게 물었다. 알고 있죠? 네. 계속 따라오고 있죠. 네. 하지만 지금은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게 좋습니다. 왜요? 우리가 눈치챘다는 걸 알게 되면 그쪽은 계획을 바꿀 거예요. 오히려 예상 밖의 행동에 나설 수도 있고요. 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지금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척 일상적인 동선을 밟는 게 좋아요. 집으로 간다는 건.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한남대교를 건너 한남동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을 때 SUV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사라졌어요. 서아가 물었다. 일단은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 있을 수도 있어요. 먼저 집 구조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준비를 해둘 수 있겠죠. 서아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도착했습니다. 지후가 말했다. 차는 높은 담장과 철제 게이트로 둘러싸인 저택 앞에 멈춰 섰다. 벽 위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입구 옆 경비실에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어디 하나 허술한 구석이 없어 보였다. 게이트가 천천히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정원과 깔끔하게 정돈된 나무들, 그리고 완전히 유리로 둘러싸인 거실이 보였다. 내부 조명은 최소한만 켜져 있어 마치 누군가가 이미 잠든 집처럼 보였다. 들어오세요. 서아가 말했다. 현관 비밀번호와 지문 인식, 그리고 추가 카드키까지. 세 겹의 보안 장치를 통과하자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지우는 무심코 감탄을 내뱉었다. 진짜 요새 같네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서아가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적은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뚫고 들어오는 법이에요. 그녀는 거실 한쪽 벽면으로 다가가 손바닥만 한 패널을 눌렀다. 짧은 전자음과 함께 벽이 일부 열리며 큰 모니터와 여러 개의 화면이 나타났다. 여기가 집 전체 CCTV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서아는 재빠르게 조작을 시작했다. 최근 3개월치 영상을 전부 확인해 볼게요. 속도는 빠르게 돌리지만 이상한 게 보이면 말해주세요. 수십 개의 화면의 시간 표시가 동시에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다. 낮과 밤이 빠르게 바뀌며 경비원 교대, 배달원 출입, 가족 방문, 청소 인력 출입 등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후의 눈이 어느 순간 화면 한 구석에 박혔다. 잠깐만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방금 그거 뒤로 돌려주세요. 서아가 즉시 시간을 되감았다. 화면 안에는 저택 맞은편 고층, 건물 옥상이 보였다. 거기에는 작은 점 하나가 있었다. 처음 보면 새나 쓰레기처럼 보일 만큼 작은 점. 더 확대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몇 번의 조작 후 점은 조금 더 또렷한 형태를 드러냈다. 둥근 삼각대 위에 올려진 긴 실루엣,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지우가 낮게 말했다. 망원경입니다. 혹은 고배율 카메라. 서아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다. 언제부터죠? 화면 하단의 시간을 확인한 순간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3개월 전 추적 장치가 설치됐다고 추정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우연일 리가 없네요. 지우가 말했다. 차뿐만 아니라 집도 동시에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서아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이네요. 그때였다. 집 안 어딘가에서 작게 그러나 금속성의 소리가 들렸다. 철컥, 철컥.
지후의 감각이 즉각 반응했다. 들으셨어요. 지하에서 나는 소리 같아요. 서아가 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저건 자물쇠를 따는 소리입니다. 지우는 정비소에서 수없이 부서진 문고리와 고착된 잠금 장치를 해체하면서 들었던 그 소리를 떠올렸다. 어디 쪽이죠? 뒷문 쪽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관은 경비가 보이는 구조니까요. 서아는 바로 CCTV 실시간 화면으로 전환했다. 집 앞, 옆, 뒷문, 담장 위, 정원. 그리고 뒷문 카메라 화면에서 어두운 그림자들이 겹쳐 보였다. 장갑을 낀 손이 도구를 이용해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건드리고 있었다. 들어오려는군요. 지우가 숨을 삼켰다. 경찰을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지우는 결단한 표정이었다. 당장 이 집을 나가야 합니다. 나간다고요? 어디로요? 지금 이 집 구조도와 회장님 동선은 이미 다 파악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아는 곳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만한 곳. 혹시 서아가 눈을 떴다. 주안동 정비소요. 네, 초라해 보여도. 적어도 그곳은 제가 가장 잘 아는 공간입니다. 어디에 숨을 수 있고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지 저는 눈 감고도 알 수 있어요. 서아는 망설였다. 평생을 호위받으며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은신처를 믿어야 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뒷문 쪽 소리와 움직임은 그녀에게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알겠어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차고로 가죠. 차를 타고 나가면. 두 사람은 서둘러 차고로 향했다. 넓은 지하 차고에는 고급 세단, SUV, 스포츠카, 클래식카까지 다양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둘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뭐야. 모든 차의 타이어가 칼로 깊게 찢겨 있었다. 검은 고무 조각과 바닥에 고여있는 타이어 공기와 파편들, 심지어 방금 타고 들어온 회장 전용 세단까지. 그리고 그중 한 차의 유리창에는 굵은 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더 이상 갈 곳은 없다. 붉은 글씨는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듯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다. 미쳤어. 서아가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CCTV를 확인하느라 잠깐 집중하지 못한 사이였겠죠. 지우가 이를 악물었다. 집 안에 침입하기 전에. 먼저 도망칠 수단을 끊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지우는 잠깐 고개를 숙이고 생각했다. 머릿속에 수많은 경우의 수가 떠올랐다가 빠르게 걸러졌다. 타이어가 모두 찢겨진 상태. 택시를 부르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는 건 위험 신호를 더 보낼 뿐이다. 게다가 통신이 도청당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했다. 칠까 말검 다른 이동수단. 그때 지우의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낮에 이 집에 올 때 담장 밖 옆집 앞에 세워져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 회장님, 그가 말했다. 옆집에 혹시 오토바이 있지 않았어요? 옆집. 서아가 눈을 깜빡였다. 아, 맞아요. 옆집 아들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빌릴 수 있을까요? 지금 시간에요. 이 시간이라서 더 좋아요.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차는 너무 눈에 띄고 타이어도 전부 당했어요. 하지만 오토바이는 골목길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추적하기도 쉽지 않아요. 서아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옆집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 이사님. 죄송한데 혹시 잠깐만 문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상대방은 잠에서 막 깬 목소리였지만 회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몇 분 후 강서아와 한지훈은 옆집 정원 앞에 나와 있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요? 회장님 중년의 여성이 눈을 비비며 물었다. 죄송해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혹시 아드님 오토바이를 잠깐만 빌릴 수 있을까요? 상황이 안정되면 새 걸로 사드리겠습니다. 여자는 놀란 눈으로 둘을 번갈아 봤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듯했다. 아들 열쇠 좀 가져와봐. 잠시 후 잠옷 차림의 대학생이 헬멧과 열쇠를 들고 뛰어나왔다.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경찰 부를까요? 그건 나중에 하고 오토바이 키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서아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요. 내가 직접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소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심하세요. 주차장 한쪽 검정 배달용 오토바이가 서 있었다. 전형적인 125cc짜리 바이크.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그 어떤 슈퍼카보다도 더 값진 탈출 수단이었다. 헬멧은 하나뿐이네요. 지우가 말했다. 그럼 당신이 쓰세요. 서아가 바로 말했다. 제가 그냥... 안 됩니다. 지우가 잘랐다. 회장님이 쓰셔야 해요. 저는 그냥 동네 정비사지만 회장님은 많은 사람의 생계와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둘의 시선이 잠시 부딪혔다. 서아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알겠어요. 그녀가 헬멧을 쓰는 동안 지우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다. 탈 수 있어요? 서아가 물었다. 지우는 짧게 웃었다. 예전에 배달 아르바이트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보단 몸이 굳었겠지만 아직은 괜찮을 겁니다. 그는 한 번 더 소나기로 핸들을 꽉 쥐었다. 집 안쪽 어딘가에서 아직도 금속성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잡으세요. 지우가 말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오토바이 뒤에 올라탔다. 처음에는 어디를 잡아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가 그냥 지우의 허리를 꼭 잡았다. 준비됐어요. 응. 그럼 갑니다. 오토바이가 큰 소리와 함께 앞으로 튀어나갔다. 게이트를 빠져나갈 때 경비원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나중에 설명할게요. 서아가 뒤를 향해 소리쳤다. 지금은 절대 따라오지 마요.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를 작은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갔다. 고요한 골목. 가로등 밑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도로 위에 길게 늘어졌다. 지우는 잠깐 뒤를 돌아봤다. 검은 SUV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는 뜻은 아니란 걸. 잡고 계세요. 오토바이는 강변북로와 경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가로질렀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대신 황량한 도로 풍경이 나타났다. 한참을 달린 끝에 간판들이 조금씩 낮아지고 골목들이 복잡해지는 동네가 나타났다. 인천 남동구 주안동. 지후의 정비소가 있는 곳이었다. 저기 보이죠? 지후가 턱으로 앞을 가리켰다. 낡은 간판, 지후 자동차 정비소. 낮에는 그냥 허름한 동네 가게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오토바이가 정비소 앞에 멈춰섰다. 내려요. 지우가 시동을 끄며 말했다. 서아는 헬멧을 벗고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너무 많았다. 호화로운 클럽, 검은 양복 남자들, 찢어진 타이어, 빨간 글씨의 경고. 그리고 이 낡은 정비소, 들어가요. 지우가 셔터를 올리며 말했다. 여기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비소 안은 낮에 보았던 그대로였다. 기름 냄새, 공구, 낡은 소파, 그리고 아직 식지 않은 철제 냄새까지. 하지만 서아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해 보였다. 여기서 잠시 숨을 수 있을 거예요. 지우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왜 회장님을 노리는지 정리해 봐야 합니다. 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지우 씨. 네. 사실 라이트 모터스가 요즘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프로젝트의 핵심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사람이죠. 그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단순히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다짐한 사람의 눈빛. 어떤 프로젝트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줄게요. 지우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정비소에서 한밤중 대기업 회장의 비밀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지려 하고 있었다. 바깥 어둠 속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차의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낯익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무정의를 집어들었다. 타깃이 정비소에 도착했다. 위치는 인천 남동구 주안동. 계속 감시한다. 지금은 움직이지 마라. 그 목소리는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듯이 정비소 안의 좁은 형광등 불빛 아래 강서아와 한지우는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아직 모르는 건 단 하나였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감시와 도망의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기술과 권력을 둘러싼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 정비소 안의 형광등은 은은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겨울 공기가 틈 사이로 스며들어 차갑게 느껴졌지만 두 사람의 호흡은 불안과 긴장으로 따뜻하게 섞였다. 강서아는 낡은 소파에 앉아 숨을 가다듬었다. 도망치는 동안 계속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정비소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차분히 풀리고 있었다. 지우는 전기포트를 올리고 컵 2개를 꺼냈다. 따뜻한 차라도 좀 드세요. 몸이 많이 떨리네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컵을 손에 쥐자 금세 손끝이 차에서 따뜻함으로 변했다. 잠시 후 조용히 말을 꺼냈다. 지우 씨, 아까 말했던 프로젝트 이제 말해줄게요. 지우는 의자에 앉으며 자세를 고쳐 잡았다. 네, 듣고 있어요. 서아는 잠시 창밖 어둠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이었다. 라이트모터스는 최근 뉴런 드라이브라는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뉴런은 기존 자율주행 기술과는 완전히 달라. 카메라와 센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AI가 실제로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도록 설계된 기술이야. 지우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게 가능해요, 지금 기술로.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팀이 가장 가까이에 있을 거예요. 서아는 미소도 아닌, 무표정도 아닌 얼굴로 말했다. 만약 이 기술이 완성되면 자동차 산업은 완전히 새 판이 될 거야. 단순 AI 탑재 차량이 아니라 사고하는 자동차의 시대가 오는 거니까. 지우는 기술적인 개념은 잘 알지 못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충분히 느껴졌다. 그럼 그 기술이 노려지고 있는 거군요. 맞아. 그리고 그 핵심 알고리즘 구조를 내가 직접 구상하고 감독했어. 아직 문서화하지 않은 부분도 많아서. 내 머릿속에만 있는 정보들이 많아요.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그러니까 회장님을 납치해서 그 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건가요? 아마도.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외부 해킹 시도도 몇 번 있었고 내 개인 계정 접속 기록도 위조된 적이 있어. 하지만 그건 모두 겉에 드러난 신호였던 것 같아. 겉에 드러난 진짜 목적은 나였던 거야. 내가 없어지면 회사는 혼란에 빠지고 그 사이 누군가는 기술을 빼돌리겠지. 지우는 이를 꽉 깨물었다. 이 모든 연쇄적인 사건들이 단순한 감시나 집요한 스토킹이 아니며 정교하게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 지우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회장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의심해야 하는 거죠. 서아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래, 비서실, 연구부, 이사회, 그리고 내 가족까지. 지우는 대답하기 전에 서아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의 당당하고 차가운 이미지를 잃고 지치고 위태로운 사람처럼 보였다. 회장님, 지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나만 말해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서아는 잠시 말이 없었다. 좋은 질문이었고 동시에 잔인한 질문이었다. 딱 한 사람 있어. 그녀는 낮게 말했다. 비서실장 유상민. 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을 지켜왔던 사람이야. 돈에 흔들린 적도 없고 비밀을 외부에 흘린 적도 없어. 나보다 우리 회사를 더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선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문제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그때 정비소 밖에서 낯선 엔진음이 들려왔다. 지우는 즉시 조명을 끄고 서아를 손짓으로 불렀다. 여기요,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정비소 깊숙한 곳, 폐타이어를 쌓아놓은 부분 뒤편에는 작은 비밀 통로가 있었다. 지우 혼자만 알고 있는 공간. 여기 숨어요. 서아가 몸을 숨기자 지우는 소리 없이 셔터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검은색 SUV가 정비소 앞에서 천천히 멈춰섰다. 이도 따라온 거다. SUV에서 2명이 내렸다. 양복을 입지 않은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움직임은 군인처럼 단정하고 조용했다. 여기 마치 한 남자가 낮게 말했다. 민준. 아니, 한지우가 있는 곳. 지우의 눈이 반짝 떴다. 그들은 내 이름까지 알고 있다. 다른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지시에 따라. 일단 주변을 감시하고 가능하면 침입까지 한다고 했어. 너무 과하게 나가면 문제 생기지 않겠냐. 명령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그들의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어딘가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다. 마치 지금 여기서 누구를 죽이라고 해도 망설이지 않을 분위기였다. 그들은 셔터 앞으로 걸어왔다. 에디어콩. 금속에 손이 닿는 소리가 났다.
서아가 뒤에서 숨을 멈추는 기척이 느껴졌다. 문 잠겼네? 한 남자가 말했다. 돌아가자. 다른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명령은 혼자 움직이지 말라였지. 타깃이 이 안에 있는 건 확실하니까 돌아가서 보고하자. 두 사람은 SUV로 돌아갔다. SUV가 떠날 때까지 지후와 서아는 숨을 멈춘 채 기다렸다.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 이제 지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시간입니다. 서아가 조심스레 나와 그를 바라보았다. 뭘 해야 하죠? 지우는 책상 위에 있는 휴대폰을 들었다. 제 친구를 불러야겠어요. 해킹, 위치 추적, 신호 분석, 우리가 수집한 정보들을 모두 분석할 수 있을 사람입니다. 누구? 지우는 짧게 대답했다. 이정욱, 고등학교 친구예요. 서아의 눈빛이 긴장으로 빛났다. 믿을 수 있어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적어도 돈보다 의리가 우선인 놈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정우야, 지후가 다급하게 말했다. 지금 정비소로 와야 해. 아니, 당장 와. 잠시 침묵, 그리고 이정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후야, 내 목소리 왜 이래 큰일 났냐? 지후는 짧게 말했다. 인생에서 제일 큰일. 정우는 한 번에 이해한 듯 말했다. 10분 안에 도착한다. 대문 잠그고 기다려. 통화가 끊어졌다. 지후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곧 도착할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드디어 옵니다. 하지만 서아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다. 그때 창밖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낯익은 소리, 자동차가 아닌 가벼운 이륜차 엔진음.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정우다. 그리고 문이 두드렸다. 야, 지후 열어.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후드티에 패딩 조끼, 한 손엔 헬멧, 등에는 백팩을 맨 남자. 이정우가 서 있었다. 드디어 왔다. 지우가 말했다. 정우는 정비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강서아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설마. 그는 입을 벌린 채 지우를 바라봤다. 야, 이분 뉴스에 맨날 나오는 그 회장님 아니냐. 지우는 짧게 말했다. 설명은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죽기 전에 진실을 찾아야 해. 정우의 표정이 단번에 진지해졌다. 좋아, 뭐가 됐든 일단 나한테 맡겨. 정우는 바로 백팩을 열어 노트북, 배터리팩, 라우터, USB 기기들, 각종 해킹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마치 작은 전쟁이 시작될 준비를 하듯 정비소 한가운데에 임시 작전실이 만들어졌다. 강서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지우는 묵묵히 정우 옆에 섰다. 정우야. 우리가 상대하는 건 그냥 범죄자가 아니야. 거대한 기업, 정치 세력, 심지어 해외 조직일 수도 있어. 정우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그래서 더 빨리 시작하자.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차피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건 큰 조직이 아니라. 그는 서서히 웃었다. 진짜 빡친 대기업 회장, 플러스 정비사 플러스 해커팀이지. 지후와 서아는 동시에 그를 바라봤다. 정우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수많은 코드와 수신 데이터들이 모니터 위에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방역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이정우의 노트북 화면이 푸른빛을 쏟아냈다. 정비소 바닥에 깔린 기름 자국과 쇠 부스러기 위로 기술과 숫자, 코드들이 춤추듯 떠다녔다. 낡은 정비소 한가운데에 갑자기 작은 정보전의 전장이 열린 느낌이었다. 일단 정구가 손가락을 풀며 말했다. 상황부터 정리하자. 그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선을 그으며 말했다. 타깃은 나이트 모터스, 목표는 뉴런 드라이브 기술, 공격 방식은 회장 감시, 플러스 납치 시도 플러스 내부 기밀 유출, 맞지? 강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에 내 실종을 전제로 한 긴급 이사회까지 포함될 거야. 아마 자리를 빼앗기 위한 계획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을 거야. 정우는 눈썹을 치켜세웠다. 실종, 뉴스에 뜬 거야. 아직은 모르겠어. 서아가 휴대폰을 꺼내보며 말했다. 근데 조만간 나올 거라고 확신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항상 여론까지 한 번에 흔들려고 하니까. 좋아,
정구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회장님이 실종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는 거야. 어떻게요? 지우가 물었다. 정우는 웃었다. 인터넷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최고의 보험이야. 그는 빠르게 몇 개의 프로그램을 띄우며 말했다. 회장님 얼굴, 실시간 영상, 신원 인증 정보. 이걸 암호화해서 해외에 있는 안전한 서버 몇 군데에 자동 업로드해 둘 거야. 만약 내일 이사회에서 이상한 결정을 내리거나 회장 사망설 같은 소문이 퍼지면 그때 이 영상을 풀 수 있어.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게 만들면 되는 거지. 정구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나는 그거 하라고 먹고 사는 놈이고. 서아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런 보험이라면 지금 당장 드는 게 좋겠네요. 정우는 작은 웹캠을 꺼내 노트북 위에 올렸다. 회장님, 여기 보시고 짧게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서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라이트모터스 그룹 회장 강서아입니다. 지금은 자택이 아닌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있으며 저의 의사에 반하는 감금이나 실종 상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필요할 경우. 이 영상은 저의 신변이 위협받는 순간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우는 영상 파일을 확인하더니 빠르게 암호화 작업을 걸었다. 좋아. 이걸 세 군데로 나눠서 저장할 거야. 서로 다른 국가, 다른 서버, 다른 계정. 그중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 화면의 진행률 바가 차오르는 동안 정비소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침묵을 깬 건 지우였다. 이제 본론으로 가도 되겠죠. 전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야. 그는 노트북에 다시 집중했다. 회장님, 전구가 물었다. 뉴런 드라이브 프로젝트, 그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정확히 몇 명이에요. 서아는 잠시 생각한 뒤 손가락으로 셈을 세기 시작했다. 일단 연구 책임자 1명, 핵심 알고리즘 팀의 5명, 데이터 인프라 담당 2명, 그리고 이사회 쪽에서 전체 구조를 알고 있는 인물이 3명 정도 합치면 나까지 포함해서 11명. 정우는 그 숫자를 노트북에 적었다. 좋아, 11명 전원. 최근 6개월 동안의 행동 패턴과 금융 내역을 최대한 뽑아볼게. 그게 가능해요. 지우가 놀라서 물었다. 정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합법적으로는 안 되지. 근데 우리 지금 상황이 법만 지키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 서아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다. 해주세요. 누가 우리 회사를 파는지, 누가 날 노리고 있는지 알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프로그래밍 툴과 터미널 창, 암호화 우회 도구들이 잇따라 화면에 떠올랐다. 회장님 사내 계정, 최상위 권한 있죠? 있어요. 아이디, 직접 입력해 주실래요? 비밀번호는 제가 안 보는 쪽으로 처리할 테니까. 서아가 키보드를 당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정우는 화면을 돌려 시야를 일부러 피했다. 접속했다. 정구가 중얼거렸다. 라이트모터스 내부 인트라넷, 인사 시스템, 재무 시스템, 연구 로그까지. 헉, 진짜 방대한데? 머리 아픈 건 당신 몫이에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너, 진짜 친구 맞냐? 정구가 투덜거리면서도 손은 바쁘게 움직였다. 잠시 후 정우는 화면에 한 페이지를 띄웠다. 뉴런 드라이브 관련 인력 리스트. 회장님, 지금 말씀하신 핵심 인원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맞죠? 화면에는 이름, 부서, 직책, 프로젝트 기여도, 최근 6개월간의 근태 기록 등이 나타나 있었다. 여기 서아가 한 사람을 가리켰다. 최준식 박사, 뉴런 드라이브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예요. 실질적인 설계와 구현 대부분을 맡았고 나와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논의하던 사람이기도 해요. 정구가 이름 옆을 클릭했다. 좋아, 그럼 이 사람부터 보자. 연구 로그, 회의 참석 기록, 출장 기록 등이 펼쳐졌다. 처음 몇 달은 정상적이었다. 하지만 3개월 전부터 패턴이 이상하게 바뀌고 있었다. 야, 이거 봐. 정구가 말했다. 원래는 저녁 교급시 전에 퇴근하던 사람이 3개월 전부터는 거의 매일 밤 11시 새벽 1시까지 남아있네. 야근이 많아졌다는 뜻인가요? 지우가 물었다. 그럴 수도 있지. 정구가 말했다. 근데 이상한 건
그는 화면을 넘겼다. 야근인데 공식적으로 등록된 연구 로그가 거의 없어. 출입 기록은 남는데 시스템 접속 기록이 비정상적으로 적고 연구 서버에 남기는 기록도 줄어들었어. 서아의 표정이 굳어졌다. 준식 박사는 원래 모든 걸 꼼꼼하게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작업 한 줄, 수정 기록 하나도 빼먹지 않고 남기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죠. 정구가 말을 이었다. 물론 자기만 아는 개인 저장 장치에 옮겼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지후가 낮게 말했다. 회사 시스템 밖으로 뭔가를 빼돌리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정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다른 시스템을 열었다. 이제 금융 쪽을 보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지. 금융. 서아가 놀랐다. 그건 완전히 불법. 회장님, 정구가 조용히 말했다. 이미 회장님 생명이 노려지고 있고 회사 기술이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 따질 여유는 저쪽이 먼저 없앴어요. 그 한마디에 서아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정우는 은행 API를 우회하는 툴을 열고 최준식 박사의 이름과 주민번호 일부를 기반으로 검색했다. 찾았다. 정구가 말했다. 공식 계좌는 크게 이상 없어. 월급 들어오고 카드값 나가고 애 교육비, 생활비. 애가 있어요. 지후가 물었다. 8살 딸 한 명. 정구가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유학 준비 중이라고 돼 있네. 국제학교 관련 결제도 있고. 평범한 가장 같네요. 지후가 중얼거렸다. 겉으로는 정구가 낮게 말했다. 그는 한 번 더 키보드를 두드렸다. 공식 계좌 말고 비공식적으로 연결된 계좌가 있는지 추적해 볼게. 몇 분간의 침묵. 정우의 손끝이 계속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뭔가 찾은 건가요? 지우가 다가갔다. 정구가 화면을 가리켰다. 최근 3개월 정체불명의 계좌 하나에서 최준식 이름으로 된 다른 계좌로 3번에 걸쳐 큰 금액이 들어왔어. 어느 정도요? 한 번에 20억, 15억, 15억, 총 50억 원. 정비소 안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50억. 서아가 숨을 삼켰다. 우리 연봉 높은 임원들도 그런 액수는 쉽게 손에 못 대요. 보내는 쪽 계좌는? 지후가 물었다. 정우는 이미 그 부분을 파헤치고 있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었지만 이미 이 판에서 물러나기에는 늦은 단계였다. 계좌 명의는? 그가 화면을 읽었다. TK 인베스트먼트. TK. 지후가 중얼거렸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하지만 그 순간 강서아의 손에서 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차가 조금 흘러나와 손등을 적셨지만 그녀는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았다. TK. 인베스트먼트.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회장님, 혹시 아시는 회사인가요? 지우가 물었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인베스트먼트 이름은 처음 들어요. 하지만 TK라는 이니셜은 너무 잘 알아요. 정구가 눈을 좁혔다. TK가 누구 이름 이니셜인가요? 강서아는 한 글자씩 끊어 말했다. 김태경, 우리 삼촌 이름입니다. 정비소 안의 시간이 잠시 멈춰선 것 같아났다. 삼촌? 지우가 되물었다. 서아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김태경, 라이트모터스 창업자의 큰형. 원래는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키워온 공동 경영자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먼 기억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언에 따라 내가 회장을 맡게 됐어요. 그때 삼촌은 자기가 회장이 됐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정구가 짧게 말했다. 경영권 분쟁. 맞아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 이후로 삼촌은 회사를 떠났어요. 지분도 거의 정리했고 겉으로는 다른 투자 사업을 하며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마음속에서는 회사를 되찾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군요. 서아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이 있어요. 10년 전 삼촌이 회사를 떠나던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언젠가 이 회사는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단순한 분노 섞인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50억 원이 흘러간 계좌 이름을 보고 나니 그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보였다. 정구가 입술을 깨물었다. 정리해볼까? 그가 말했다. 첫째,
회장님 차에 달려있던 고급 추적 장치. 일반인은 살 수 없고 보안방산 관련 네트워크가 있어야만 접근 가능. 둘째, 뉴런 드라이브 핵심 책임자인 최준식 박사가 3개월 전부터 이상한 야근 패턴을 보이며 기록되지 않는 작업을 해왔음. 셋째, 그와 동시에 정체불명의 TK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통해 총 50억 원이 흘러 들어옴. 넷째, TK는 회장님의 삼촌, 김태경의 이니셜과 일치. 다섯째, 회장님의 실종과 동시에 내일 긴급 이사회가 열린다는 소문.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이 정도면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친절한 퍼즐이네. 지우가 낮게 말했다. 김태경이 최준식 박사를 매수해서 뉴런 드라이브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는 거죠. 딱 떨어지는 가설이지. 정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의외의 말을 덧붙였다. 난 아직 최준식이 완전히 악역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왜요? 서아가 물었다. 돈 받았잖아요. 50억. 지후도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정우는 화면을 넘겼다. 입금 내역 바로 옆에 이상한 해외 병원 결제 기록이 있어. 미국, 독일, 일본 3개월 사이에 여러 나라 병원으로 급하게 돈이 오갔어. 서아의 눈빛이 복잡해졌다. 혹시, 정구가 말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 정적이 흘렀다. 회장님, 정구가 진지하게 물었다. 혹시 최준식 박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서아는 눈을 감았다 뜨며 기억을 더듬었다. 작년에 한번 준식 박사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딸아이가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환경을 바꿔보라고 했다고. 유학이 아니라 지우가 중얼거렸다. 치료를 위한 해외 체류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두 가지야. 첫째, 정말로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기술을 팔려 했다. 둘째, 딸아이를 인질 삼은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나는 서아가 힘없이 말했다. 두 번째였으면 좋겠어요. 정우는 웃지 않았다. 진실은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지.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네요. 정구가 말했다. 최준식 박사를 직접 만나서 진짜 이야기를 듣는 것. 연구소에 지금도 있을까요? 지우가 물었다. 서아는 손목시계를 봤다. 지금 밤 11시 조금 넘었네. 보통 준식 박사는 새벽 1시까지 연구소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은 더. 정구가 순식간에 계획을 짰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며 말했다. 첫째, 회장님과 지우는 판교에 있는 라이트모터스 연구소로 간다. 둘째, 나는 여기 정비소에서 통신, 녹음, 영상 생중계 세팅을 한다. 만약 상황이 잘못 돌아가면 우리가 나눈 대화와 그 안에서 주고받는 말들이 실시간으로 외부에 흘러나가게 될 거야. 셋째, 최준식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기로 하면 그를 증인으로 보호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배우를 카메라 앞에서 끌어내는 거다. 지우가 물었다. 생중계까지 꼭 해야 합니까? 정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조용한 해결을 원하지 않아. 이미 회장님을 실종시키고 이사회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린 반대로 세상에 최대한 시끄럽게 알릴 준비를 해야 해.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정우 씨. 네, 회장님. 당신 같은 사람 우리 회사에 꼭 한 명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우는 쑥스러운 듯 코를 긁적였다. 저는 조직 생활 안 맞아서요. 이렇게 정비소에서 노트북 두드리는 게 딱 좋습니다. 지우가 웃었다. 그래도 오늘은 회사 사람이라고 생각할게요. 정우도 같이 웃었다. 오늘만 적어도 이 판 끝날 때까진 계약직으로라도 써주세요. 분위기가 잠시 부드러워졌다가 곧 다시 진지해졌다. 정구가 작은 장치를 꺼냈다. 단추 크기의 카메라와 마이크였다. 이거 옷 안쪽에 달아두세요. 양쪽 다. 그는 지우의 셔츠, 안쪽 카라에 카메라를 고정해주고 서아의 재킷 안쪽에도 조심스럽게 장치를 달았다. 영상은 나한테 실시간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동시에 해외 서버 한 군데에 동시에 저장되게 해둘게요. 만약 지우가 물었다. 가다가 또 누군가가 우리를 막으면요. 그럼
전구가 키보드에서 손을 떼며 말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들도 배우가 되는 거죠. 무대는 이미 켜졌으니까. 지우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긴 하루였다. 보통 같았으면 벌써 정비소 문을 닫고 라디오를 켜둔 채 졸고 있었을 시간. 하지만 지금은 국가적 규모의 범죄 한가운데 자신이 서 있었다. 지우 씨, 강서아가 조용히 불렀다. 네. 무서우세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네. 그리고 조금 웃으며 덧붙였다. 근데 회장님 혼자 가게 두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서아의 표정이 살짝 무너졌다가 곧 미소로 바뀌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정비소의 낡은 형광등 아래 정비사와 회장 그리고 해커 한 명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구가 말을 덧붙였다. 팡요까지 가는 길 내가 계속 위치 추적하면서 지켜볼게요. 수상한 차가 따라오면 바로 알려줄게.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구가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둘이 싸우지 말고요. 차 안에서. 누가 싸워요? 지우가 어이없다는 듯 말하자. 서아가 피식 웃었다. 나한테 먼저 화내지만 않으면요. 제가 왜? 지우가 항의하려다가 그냥 손을 내저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 잘 듣겠습니다. 전구가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확인했다. 조화 통신, 녹화, 백업, 위치 추적, 다 세팅 완료.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그럼 이제 자기 자리 찾으러 가시죠, 회장님. 서아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래요. 도망만 치고 있을 순 없으니까. 정비소 셔터가 다시 열렸다. 한밤에 찬 공기가 세 사람의 얼굴을 스쳐갔다. 지후와 서아는 이제 다시 밤길로 나설 준비를 했다. 목적지는 하나. 판교에 있는 라이트모터스 연구소 12층. 뉴런 드라이브 개발실. 그곳에서 그들은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적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판교 테크노밸리 건물 사이를 파고들었다. 라이트모터스 연구소 건물은 밤 12시가 넘어도 은은한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강서아와 지우는 정구가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가운데 조심스레 연구소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지금까지는 수상한 차 없어. 정우의 목소리가 이어폰 너머로 들렸다. 앞으로 40m 전. 좌측 경비실. 경비원 2명. 회장님 출입카드만 있으면 문제 없을 거야.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천천히 움직였다. 주차장 문 앞에서 경비원이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다. 회장님,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점검할 게 있어서요. 서아가 미소로 눌렀다. 오늘 밤은 아무도 못 들어와요. 아무도. 경비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선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층수 표시가 올라가는 동안 심장 소리만큼이나 엘리베이터의 기계음이 크게 들렸다. 12층 뉴런 드라이브 연구실. 문이 띵은 하고 열렸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연구실 한쪽 문. 서아는 그 문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지우도 뒤따랐다. 문틈으로 키보드 소리와 기계가 돌아가는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박사님, 서아가 조용히 문을 밀며 말했다. 저예요. 강서아입니다. 키보드 소리가 멈췄다. 안쪽에서 숨이 멈추는 듯한 기척. 천천히 문이 열렸다. 최준식 박사는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처럼 눈 밑이 검게 패여 있었으며 3개월 동안의 고통이 그대로 얼굴에 묻어 있었다. 회장님, 박사는 살짝 휘청이며 말했다. 여기 어떻게? 박사님과 이야기하러 왔어요. 서아가 말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박사는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보며 두 사람을 연구실 안으로 끌어들였다. 문이 닫히자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생중계 장비 가동 시작. 지금부터 나한테 들리는 모든 말은 자동 암호화해서 저장되고 있어. 서아는 고개를 조금 숙여 마이크에 대답했다. 고마워요, 정우 씨.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1. 박사의 고백. 박사님, 서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최준식 박사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다. 말을 꺼내기까지 1분 동안이나 침묵만 흘렀다. 그러다 결국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딸 때문이었습니다.
지후와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 딸, 소연이가 급성 희귀골수 질환에 걸렸습니다. 완치율이 12%밖에 안 되는 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떨렸다. 한국에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서 해외 병원을 알아보던 중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이여? 서아가 물었다. 박사는 잠시 숨을 골랐다. 김태경 회장님이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딸아이 치료가 가능하게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정말로 몇 시간 만에 독일 병원 입원 절차가 잡혔습니다.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박사의 말은 빨라졌다. 하지만 그 대가로 뉴런 드라이브의 전체 알고리즘을 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넘긴 겁니까? 지우가 찬바람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에요. 박사가 고개를 저었다. 차마 넘길 수 없었습니다. 라이트모터스의 미래니까요. 이 기술이 악용되면 수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박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래서 가짜를 줬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절대 작동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지우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진짜 기술은? 박사는 천천히 연구실 한쪽 서버를 가리켰다.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접근 못하게 이중 암호화했어요. 전구가 바로 끼어들었다. 확인했어. 진짜 기술이 맞아. 가짜와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서아는 눈이 붉어졌다. 박사님,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박사는 고개를 숙였다. 소연이가 실종당했습니다. 정비소에서 들었던 이야기에 확인된 결론이었다. 가짜 정보를 넘긴 뒤 태경 회장은 눈치를 챘고 제 딸을 납치한 뒤 진짜 기술을 넘기지 않으면 다시는 못 볼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말을 끝내자 박사의 어깨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리고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때였다. 연구실 문이 철컥하는 소리를 냈다. 지우는 뒤를 돌아보며 순간 본능적으로 서아를 감싸듯 앞으로 섰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느린 발걸음이 울렸다. 그리고 불빛 아래 등장한 사람은 김태경이었다. 정우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찢을 정도로 울렸다. 지우야. 서아 씨 뒤쪽 복도 움직임. 2명 아마 무장. 하지만 그 말을 들을 틈도 없이 김태경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서진? 아니지. 이제는 서아 회장이라 불러야겠지. 두 사람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김태경은 비웃음인지 분노인지 모를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너무 일찍 왔구나.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삼촌, 서아가 이를 악물었다. 왜 이러세요? 왜? 태경의 눈빛은 오히려 담담했다. 내가 가져야 했던 자리를 네가 가져간 그날부터 이 모든 건 이미 정해져 있었어. 지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얻는 게 아니야. 태경이 고개를 저었다. 돌려받는 거지. 그는 최준식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너, 내 딸은 이미 내 손에 있다. 너희 모두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 걸 알 텐데. 박사는 손을 떨며 뒤로 물러났다. 지우는 확인했다. 복도 양쪽으로 검은 옷의 남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생중계, 지금 7만 명 돌파했다. 국내 포털 실시간 1위. 김태경 얼굴 다 나가고 있어. 잠시 침묵, 그리고 태경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다. 깜짝 생방송이에요. 삼촌. 서아가 앞으로 나섰다.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이제 더 숨길 곳도 없고 거짓말할 여지도 없어요. 태경은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려 했다. 순간 지금이야 정우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졌다. 지우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다져진 반사적인 몸동작으로 서아를 잡아끌며 옆으로 밀었다. 뭔가 금속성의 번쩍임. 태경이 꺼낸 작은 장치, 전기 충격기였다. 하지만 지우의 회피는 그 전문가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정확했다. 뭐야? 태경이 흔들렸다. 지우는 폐타이어와 비슷한 형태의 실험용 부품을 집어들어 던졌다. 지금 경찰이 내려오고 있어. 정구가 소리쳤다. 5층까지 왔어. 긴장으로 가득한 순간 연구실 전체 정전, 암흑, 그리고 손전등 불빛 몇 줄기. 경찰 특수팀의 돌입이었다. 라이트모터스, 내부 불법 감금 및
납치 혐의 전원 손들어. 태경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태경은 도망치려다 경찰에게 팔을 잡히고 밀렸다. 왜 이건 전부? 이미 다 생중계됐습니다. 김태경 씨, 경찰이 차갑게 말했다. 태경은 그제야 카메라가 연구실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산배달 소연의 구조, 그리고 마침표. 최준식은 경찰에게 딸의 위치를 급히 털어놨다. 그 정보는 정구가 실시간으로 지도에 띄웠다. 위치 확보 인천 공항 근처 창고. 곧바로 특수기동대가 출동했고 1시간 후 경찰 무정의가 울렸다. 소녀 확보 건강 상태는 양호 안전하게 보호 중. 최준식 박사는 연구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서아도 그 옆에서 박사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다. 지우는 연구실 앞 바닥에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정우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끝났어. 이제 진짜 끝났어. 지우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건물 유리창 밖 겨울, 하늘에는 어둠 속에서도 별 하나가 보였다. 1달 후,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인천 남동구 주안동. 지우의 정비소 앞에는 예전엔 볼 수 없던 화사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지후 앤드서와 오토모티브 랩, 아우토모티브 랩. 정비소 안에는 최첨단 장비들과 클래식한 공구들이 공존했다. 그리고 한쪽 책상에는 정구가 선물한 작은 서버가 설치되어 있었다. 오늘은 새로 단장한 첫날. 지우는 한 차량의 엔진을 만지며 고개를 들었다. 서아 씨, 이거 점화 코일은 교체해야 해요. 알겠어요. 제가 주문 넣을게요. 서아는 노트북을 보며 대답했다. 이제 그녀는 정비소의 공동 운영자였다. 라이트모터스 회장직은 유지했지만 일주일에 3일은 정비소에서 시간을 보냈다. 지우는 그 모습이 아직도 믿기지 않듯 웃음을 지었다. 회장님이 이런 데 와서 정비소 일을 돕고 있다니 사람들이 보면 놀라겠죠. 그러니까 비밀로 해요. 서아가 눈을 흘겼다. 이건 우리 둘만의 세계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지우 씨. 네, 오늘 저녁 시간 돼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네, 제가 먼저 말하려고 했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15분의 기적이 만들어낸 가장 소중한 후유증이었다. 정비소 바깥에는 맑은 겨울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모든 위험과 그림자를 지나온 그들에게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알았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라면 다시 15분 만에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